하나만 생각해봐도 저 증언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 윤석열이 저렇게 남의 말을 길게 들을 스타일이 아닙니다. 길게 말할 시간 안 줘요. 뭐 장황하게 우리 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엄 훈련이 안 돼 있고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우발적으로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월에 비상대권을 운영했고 계엄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있었다. 계획을 했다. 어제 재판 볼만했습니다. 이제 여인영이 나와가지고 물론 예상했던 대로 증언을 거부하지요. 저 증언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작심한 듯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나는 그때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말이 와닿았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계엄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하 왜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윤석열이가 홍장원 차장을 공격하면서 여인영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하면서 막 말을 마구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듣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에라이 그래 이제 너 살 길 가고 나 살 길 가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윤석열이가 제 살 길 찾는다고 막 하다가 했던 말들 가운데 참 우리 국민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든 말들도 많이 있지요. 이제 뭐 외국에 나가는 거 한덕수 총리한테 맡기는 거 그 얘기하면서 뭔 얘기했습니까? 뭐 가보니까 뭐 조금 산다고 뭐 어떻게 하고 좌파 지도자만 나오고 그게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줬던 그 나라들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 너무나 처참하고 부끄러웠지요. 자, 아무튼 여인영이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직위원 많이 걱정하지요. 그렇지만 직위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 앞에서. 먼저 여인영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뭐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뭐 이런 공감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그 뭐 계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은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제가 판사님 군대 생활 36년 했습니다. 계엄 훈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들 뭐 생각에 뭐 사회 질서가 혼란하고 그러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뭐 그렇게 사람들 생각을 하고 뭐 그러시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군이 판사님 몇 명인 줄 아세요?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경찰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개전 초기에 계엄령이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명 중에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엄령에 동원될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전방 가서 전투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전시든 전시가 그러할진데 무슨 평시에 계엄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자, 강수영 변호사님. 네. 일단 처음에는 증언 거부하다가 네. 저렇게 장황하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결국 본인이 계엄을 미리 사전 준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든 방조든 전혀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생각해봐도 저 증언의 신빙성이 없는 것이 윤석열이 저렇게 남의 말을 길게 들을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길게 말할 시간 안 줘요. 뭐 장황하게 우리 군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계엄 훈련이 안 돼 있고 지금 판사님 막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때 상황을 환치해서 대통령님 제가 군생활 30년 했습니다. 군대가 지금 그게 말할 틈을 안 줘. 저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데요. 5월 1일이라고 하잖아요. 작년. 저 때가 한 5월 무렵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준비가 안 되는데 지금은 좀 뭐 요 정도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뭐 장황하게 계엄 훈련이 안 돼 있고 군 실태가 어떻고 저는 설명해 줄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한 방에 정리가 되네요. 네.
저는 들으면서 두 가지 의도 생각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 나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너는 계엄의 개자도 모르더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굉장히 정확한 말씀하셨는데요. 각자 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이 사실은 계엄 비상대권은 대통령만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계엄을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부하 책임으로 다 책임을 떠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엄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사실상 방첩사가 했단 말이에요. 방첩사가 중심이 돼서 계엄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면 방첩사령관한테 계엄을 다 떠넘기는 상황이 되니 당연히 사령관 입장에선 아니 저는 반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치졸한 모습이 다시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아까 이제 더 길게 말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윤석열이 경로에서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군 현실을 얘기해서 정 안 돼서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무례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자기가 계엄에 참여할 생각이 없고 반대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무릎을 꿇으면 안 되죠. 저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뭔 무례를 해가지고 자기가 무릎을 꿇습니까? 저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너무 표정이 여유로워요. 아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사람이 초조함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계엄에 충원고 선후배 형님 동생이 이러다가 계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표정이 오히려 던져 섬뜩했어요. 예, 표정이 차분해졌죠.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살려볼까 전전긍긍하다가 그 말 듣고 에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 먹으면 사람이 뭘 포기하면 좀 편안해지지 않나요? 무엇이 저렇게 여인형을 돌변시켰을까요? 저는 결정적인 게 윤석열의 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장훈 차장 공격하면서 수사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여인형을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여인형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장황하잖아요. 뭐 말을. 근데 그 말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털고 나 살아보겠다고 여인형을 막 이렇게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전현 원장님? 근데 저는 그 윤석열, 여인형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복수열전인데 참 찌질한 복수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반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너 탓이었는데, 근데 용어가 참 보면은 윤석열도 그렇습니다. 한때 사령관이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사람을 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효자 또 못 알아. 그리고 나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때 여인형이 똑같이 갚은 거죠. 뭐라 그랬어? 이 윤석열 모질이야. 이런 거의 이 수준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해서 몰라. 이거 그냥 그대로 돌려진 거예요.
당신 검찰총장 했어? 나 군생활 36년 했어. 똑같이 맞받았는데 이게 참 치졸한 복수열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은 내란 수괴이고 한 명은 내란 잔당입니다. 그래서 둘 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어쨌든 윤석열은 군 통수권자였고 여인영은 방첩사령관이었는데 제가 어제 사실 국회에 가서 군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좀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군 내부에 내란 세력 잔당이 척결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윤석열과 여인영 같은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군 내부에서의 옥석을 가르는 작업도 좀 진행돼야 된다. 이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인영 머리를 돌게 한 발언이 바로 그거죠. 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놈. 방첩사령관이면은 그야말로 군 관련해가지고 가장 그 잘한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군 통수권자로 그것도 자기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자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딱 그 부분 들어보죠. 수사의 시옷자도 모르는 놈라고 했던 부분.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의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연결이 잘 되는데요. 너무 연결이 찰떡같이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우기지? 그러니까 윤석열 얘기는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 영장도 없이 위치 추적을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길래 이 양반이 좀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홍 차장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묻고 싶은 거는 그래 제정신이 아닌 짓을 대통령이 시켰겠어? 나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바로 그거예요. 나도 법을 아는 사람인데 이 자식아 내가 그걸 시켰겠어? 막 이러는 건데 우리 국민들 생각에 얼마든지 하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불법 저지르는 사람인데 왜 못해? 아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력이 없나요? 본인한테 그냥 이어지는데 오히려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는 배경에는 누가 시키지 않은 한 저런 짓을 하겠느냐. 자기도 위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 그러면 누구겠느냐. 대통령이지.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저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사악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한다면 그건 뭐 그냥 짐승이니까. 그런데 무엇이 옳은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면 내가 그래도 검찰총장을 했고 대통령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인 거죠. 그게 어울리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오줌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아주 혼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길에서 그렇게 저기 하느냐 부끄럽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에서 똥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 선생님 아까 오줌 누는 사람은 그렇게 혼을 내시면서 똥 누는 사람은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오줌 누는 놈은 자기가 그래도 조금 부끄러운 줄 알고 이렇게 숨어서 누지만 대로변에서 똥을 누는 놈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놈은 아예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공자가 시가 마려워서 오줌을 넣었어요. 근데 옆에 목격자가 왜 오줌을 누십니까? 공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걸 누를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내가 그렇게 체포를 지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사를 해봤는데 만약에 영장을 받아서 누구 체포라고 하면은 내가 지시를 했다고 하면 너는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도 안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나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인영에 대해서 신뢰 안 합니다. 지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이제 복수심이 불타는 거죠. 아니 나를 그렇게 부려먹어 놓고 이제 와서 나를 저런 식으로 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장원 차장 편을 들어요. 여인영이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홍장원 씨에 대한 제 기본 입장은 그 사람도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공직자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뭔지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가 돼서 그 사람도 고초받고 있고 저도 고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지호 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홍장원 씨랑도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피해자들끼리 쉽게 말하면 제 느낌은 그겁니다. 같이 고초받고 있고 고난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 2월 달에 제가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헌재에 무슨 뭐 의견서인지 뭔지 진술서인지 뭐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입장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홍장원 씨 관련해서도 별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그 생각하면. 자, 저자도 사악한 거죠. 지금 그거 아닙니까? 홍장원도 참 나처럼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장원 편을 드는 것 같지만 홍장원 차장은 피해자죠. 내 말 안 들었다고 잘라버리고 그랬잖아요. 얘는 가해자죠. 그런데 자신도 같은 피해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방점이 홍장원 차장의 편다기보다는 자기도 홍장원 차장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나도 홍 차장처럼 불쌍하게 봐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 재판 내내 증언을 보면은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방첩사의 부하 직원들이 진술을 했잖아요. 이미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내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14명의 명단을 내가 지시를 받아서 적었다. 국민의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이 얘기를 했어요. 수사단장한테 임무를 부여받았다. 체포 임무를. 그러면 수사단장이라든지 수사조정과장이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방첩사령관은 몰랐다? 그 사령관 없이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한 거다? 이것도 패턴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는데 방첩사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 방첩사 밑에 직원들은 이렇게 했다는데 방첩사령관도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대. 그럼 홍장원 차장의 메모 내용과 그 이름 명단하고 이 지시 진술서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사람이 명단이 일치하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런 거 질문하면 다 지원 거부권 행사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말하고 싶지 않아요. 후달리는 거 말하기 싫대. 이런 비겁한 걸 법원에서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저런 이야기 하면은 지기현이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어리언님들은 다 간파합니다. 파란 하늘님 묻어가지 마라. 군산 이유님 같이 고초를 받아. 홍장원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너는 명령대로 한 거잖아. 수도사님 미친놈 너는 따라갔고 홍은 돌아섰다. 이향님 시건방 떨며 국회에서 거짓말하던 놈이 참 뻔뻔하게도 떠드네. 비가 오는 도시 위에는 달. 너 성공했으면 그리고 너 국회 나가서 건방 떨던 그 모습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혜원 원장님.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김용현, 여인영 이런 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 뭐지?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김민석 의원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못 되는 겁니다. 김영은 이런 시간방 떨었잖아요. 여인영도 눈 부릅뜨면서 이야기하고 자세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미 마음속에 국회의원들을 바라볼 때 너 체포죠. 너 체포 명단 이뤄야 이 자식아. 계엄 너 성공하면 바로 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일단 쥐어받고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영, 김용현 같은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과 5월과 6월 사이에 저녁 식사할 정도로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을 거의 대통령급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국회에 와서는 어떻게 봤느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사람들 내가 맘만 먹으면 끌어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국회에서 보였던 거는 순 거짓말 그리고 뻔뻔한 태도였던 건데 국회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당연히 정치인들을 대하는 모습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뻔뻔하고 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제 좀 기가 막힌 게 뭐였냐면은 일개 사령관이란 말을 쓰여서 사령관이 일개 사령관입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마치 충심으로 다해서
윤석열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듯이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듯이 포장을 할 거라는 건데 저는 변호사만이 말씀에 너무 동감합니다. 윤석열이 아마 술 먹고 소리 빽빽 지르니까 거기서 죄송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홍장원 처장을 끌어들이는 것도 되게 야비한 게 홍장원 차장이 아마 그 여인형에 대해서 윤석열이 얘기하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 전가라는 거죠. 라고 꾸짖으니까 거기에 아마 힘을 들어서 나를 홍장원과 같은 피해자야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그리고 김용현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었고 당시 국민을 대표해서 물었던 국회의원들 앞에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고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 그동안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 요즘에 아주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동구리님, 홍장원 팬 돼버렸어요. 하루 종일 홍장원 윤석열 매기는 쇼츠 보면서 힐링하는데 이 중독을 어떻게 고치죠? 동구리님 저하고 같은 중독 증세를 보이고 계시군요. 정말 요즘에 홍장원 차장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런 게 베테랑이구나. 이렇게 답변하고 다른 질문을 던지면서 진술을 끌어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예를 들어서 윤석열한테 당신이 체포조 명단 불러줬어? 그러면 안 했다고 부인하든지 증언을 거부할 거예요. 근데 아니 뭐 하면서 이렇다 하니까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불러줬다는 거를 실토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신문에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먼저 던지면 상대방이 말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원 요원으로 그냥 쭉 컸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정보 요원의 모델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보맨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에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다가 또 자기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꿀릴 게 없잖아요. 윤석열이란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 신문 기술에도 뒤지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도 다 보이잖아요. 판사 눈에 왜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판사 눈에 이 거짓말들이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가서 유죄 판결로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인형 얘기했는데요. 여인형 휴대폰, 여인형 메모 여기에 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다 나왔어요. 이미. 그 다 아시다시피 무인기 보낼 때 무인기 무슨 요양소라든가 북한이 제일 자존심 건드릴 만한 곳에 보내야 된다는 식으로 메모 남겨놓거나 자기가 그 중간에 사령관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메모 남겨놨던 그런 게 다 남아있어요. 저 사람은 제가 볼 땐 내란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예. 저는 홍장원 차장하고 김계리 변호사 이 장면도 너무 신기한데 김계리 변호사 지금 정치하시는 거예요. 와 한마디로 너무 재짓고 지금 증인에게 불리한 뭐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점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김계리 보면서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참 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근데 사실 증인신문 자리에서는 증인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해요. 보통은. 왜냐하면 증언을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오히려 궁금증을 되묻거나 이런 것들을 원래 제지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법정에서 저렇게 이제 증인들 중에 간혹 막 이렇게 대드시는 분이 있어요. 질문하면서 역으로.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제지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변호인들 보면은 완전히 눌린 거예요. 홍 차장한테 눌려가지고 김계리 변호사 그런 취지의 말을 어버버버 하긴 하던데 아니 지금 증인이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 이러면서 다 뭉개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카리스마에 압도되는 모습이었어요. 그걸 또 재판장도 안 말려 또 그런 상황을 보통 판사가 개입을 하는데. 근데 네. 사실 변호사하면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김계리, 이하상, 권우현 뭐 이런 자들 보면 참 강수영 변호사님 그
변호사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사회가 그 권위에 의존하는 그 변명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그럴 리가 있나? 검찰총장이 법을 모를 리가 있나? 여인영도 봐요. 내가 30년 헌신한 공직자인데 그럴 리가 있나? 변호사도 내가 변호사인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 그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는 권위가 해체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뭐 공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큰 뭐라고 할까 사회 변화일 것 같고요. 더 이상 권위를 신뢰하지 않는다. 다 실력으로 평가하고 인격은 별개다. 권위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뭐 어쨌든 지금 이들이 내란 가운데 이제 이 여인형의 증언 가운데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본인은 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그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꿰뚫는 메시지는 윤석열은 우발적으로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5월에 비상대권을 운영했고 계엄에 대해서 술자리든 뭐든 간에 하여간 이미 얘기가 있었다. 계획을 했다. 절대 우발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원이 여인형의 증언을 통해서 간파했다. 이것이 소득으로 평가해야 될 겁니다. 예. 락님께서 아주 재밌는 글 주셨네요. 김계리 얘기하시는 거죠? 걔는 눈을 왜 그따위로 뜨죠? 정말 와닿네요. 이렇게 지금 추접스럽게 더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이고 참 그래도 이놈아 너네 학교 선배고 너 어떻게 해서 방첩사령관 됐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죽을 때 떳떳하게 같이 죽어야지 그 언제 지 살겠다고. 그런데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데 홍장훈이 여인형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서로 이제 바지가랑이 잡고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